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민군관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어떤 편견과 병력의 위기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그런 중화제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권 국가가 이제 되어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을 어떤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를 멈추고 다른 근대적 방식으로 이제 정당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신적으로나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매우 어떤 폭력적인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그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주권 국가하고 국민 국가한 것과 다르게 한국군은 주권 국가화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제 체민나라를 생략한 채 국가 없는 민족화 과정을 겪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삶과 정서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생략한 채로 이제 국가 없는 민족화 과정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어떤 국민들이 단일한 영토 안에서 이제 적국에 맞서서 자국을 지키는 이러한 평등한 주체로서 이 거듭난 것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이 영토를 빼앗긴 어떤 상상의 민족을 외세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키는 어떤 복수의 이 주체들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민족, 여기에는 민족화 과정에 어떤 예컨대 이제 어떤 농민운동이라든지 항일 무장투쟁 이런 것 같은 군사적 요소가 이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민주화의 어떤 의미를 지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군사적 대응조차 이제는 반식민 저항 어떤 투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제 비정규적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 전면 전쟁의 등장과 이를 위한 어떤 국민의 군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국가의 국민화와 이 국민의 군대화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록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6.25 전쟁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어떤 상상의 한 민족은 두 개의 어떤 국민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각각 어떤 면에서 보면 군대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민족주의가 어떤 군사주의적 속성을 보인 것과 다르게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이 민족주의가 반군사주의적 성향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3년도에 비로소 이제 등장한 이 문민이라는 이 정부, 전에 어떤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부들은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정당성을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 이 경찰과 군대를 이용한 통제와 억압으로써 이제는 감추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안과 밖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억압하는 반민주적 기구요, 국민이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해서 총을 겨누게끔 하는 반민족적 어떤 기구로 인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이 권위주의적 정부들의 어떤 잘못된 이 군사주의적 행태가 한국의 어떤 사회주의에서 군사적인 것을 어떤 그런 마치 어떤 그 자체적으로 반민주적이고 그다음에 반민족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군사적 편견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계기는 뭐였었냐면 국가의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진 사회의 어떤 자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자유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군대와 이 병력도
자유화하려는 이 경향이 이제는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화 흐름을 어떤 거스르는 군대와 이 병력 제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집단적인 차원에서 거부하고 이제는 기피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비로소 이제 1970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3년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났냐면 그 전에 여기에서 보면 자 개념적으로 군대의 어떤 민주화는 자유화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군대의 국민화를 의미했지 군대의 자유화를 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자유화는 국가의 자유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근대 국가의 구성원리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특히 어떤 그 지휘부가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전쟁 수행의 방식이 변화되면서 이 변화하면서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점차 국민화 민주화하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 군대의 민주화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군대의 민주화는 뭐냐? 왕의 군대에서 이제는 어디로? 여기에서는 어떤 국민의 군대, 왕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이제 변하게 된 이것이 이제 어떤 군대의 민주화다. 자, 군대와 어떤 사회의 어떤 공간적이고 기능적 분리는 이제 그와 함께 점차 사라졌고 사회의 어떤 병영화와 어떤 군대의 국민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 군사적 대립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폭력이 국민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이런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국민화 민주화는 군대와 사회의 어떤 자유화와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군대는 이 명목상으로는 처음부터 국민의 군대였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어떤 민주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차례의 어떤 군사 쿠데타와 그에 뒤은 어떤 군부 독재가 군 지휘부 내에서 특정 어떤 집단의 권한 독점 이런 현상을 낳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세습적 어떤 그런 신분 집단의 어떤 군사적 지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였다. 그리고 남성이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했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능력이 있고 원한다면 누구나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고 안 가고 또는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군대는 비자유적이었지만 민주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 여기서 보면 이런 징집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개념적인 혼돈성에서 이제 1993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군인들의 어떤 그 육사 출신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숙청과 같은 이른바 이 군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제 병력 거부 문제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이제 다시금 제기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 이 병력 거부 문제가 논의의 어떤 중심에 있었지만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적 신념, 즉 평화주의적 신념에 근거한 이러한 병력 거부의 어떤 권리까지 이제는 논의되기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표명하며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군대와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병역 의무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해되는 민주주의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이제 여겨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군사적 편견의 등장과 이제는 강화입니다. 반군사적 편견의 등장과 강화. 자,
한국 사회에서 이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마치 어떻게 됩니까? 이 대립적인 것과 어떤 면에 군사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처럼 이어져 왔다는 거죠. 다시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여기에서는 군사적인 것과 그다음에 대립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나 국민의 평등한 의무 이행은 여기서 보면 국민의 평등한 권리 요구와 그다음에 그 권리의 확보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결코 서구의 어떤 경험을 무리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걸친 어떤 서구의 역사적 이런 어떤 경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평시라면 2등 국민 또는 어떤 비국민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많은 이런 하층민을 어떤 상층민과 마찬가지로 이 국가를 지키는데 여기에서는 한 몫을 또 때로는 그 이상을 감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상시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상비군과 그것을 국민 전체로서 채우게끔 하는 어떤 국민 개병제가 여기에는 민주주의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개병제와 군사주의 또는 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필연적 관계도 여기서는 없고, 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징병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군사주의의 어떤 위험이 확실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어떤 지속을 위해서는 국민이 공통의 어떤 정체성과 그다음에 일정한 독성을 가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여 이 일의 군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기능적 등간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1차적으로 이 해방과 함께 미 군정에 의해서 외삽적으로 이루어졌고, 1차적으로는 이제 미 해방과에서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87년도 이후에 이제 지식인과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주도해서 자유주의적으로 그다음에 온전히 국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보편적 병력 의무와 국민 군대가 가지는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이 잠재적인 제도로 이제 인식되지도 발휘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악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이제 맞서서 이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이제 오해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급기야 이제 이것이 부르주아적 민주화에 의해서 이제 외면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7년도와 88년에 이제는 절차적 이 민주화와 그다음에 93년도에 민주주의의 어떤 탈군대화,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전면적 시장화가 이제는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병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런 민주적 잠재력을,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어떤 불가결한 이런 정치 문화적 기초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이제 상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이 병력의 의무는 마침내 사회 전반에 이제 퍼지게 된 이런 어떤 시장 경제의 영향 아래서 개개인에게 그저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비용의 지출, 그다음에 어떤 강제적인 이런 어떤 징병제도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등가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자진해서 떠맡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의무,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직업으로만 어떤 면에서는 기꺼이 맡고자 하는 일이 어떤 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군사적 임무를 떠맡는 것이 유럽의 어떤 중세 일종의 신분적 특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에서도 양반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를 기피하는 것이 신분제가 폐지된 후에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일견 당연한 것처럼 이제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피 현상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였던 그런 전면화, 그다음에 탈신분제 사회. 그래서 그 자체는 실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이 곧 뭐야? 국가가 됨으로써 그 국가를 국민이 직접 지키려고 하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탈신분제 사회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는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자본가 계급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적 어떤 비판이 여기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이제는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어떤 조국이 사라진 오늘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다시 국익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자본가 계급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복무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동서내전이 이제 해소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칭적 전쟁이 적어도 어떤 서구와 이런 북방부에 발전한 국가들의 어떤 세계에서 소멸되면서 이제 국가를 위한 복무로서의 어떤 보편적 병역 의무는 이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는 탈의무병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탈냉전의 영향과 이제 전쟁의 양상의 어떤 변화 탓으로 이제는 탈의무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대적으로 이 국민을 동원하고 또 국민 전체가 동원되어서 어떤 외적에 맞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필요가 이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이 국가와 어떤 면에서는 국가, 그다음에 국민과 국민 간의 어떤 전면적인 충돌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기 기술상의 어떤 비대칭적 우위를 지닌 이 선진국의 군대와 그에 맞서는 후진국의 어떤 게릴라 전사 또는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비대칭적 방식으로서 서로 맞서 싸우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구의 어떤 상황과 다르게 한국의 병력 의무 이행의 의지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제 또는 지연병제의 도입이 이제는 제한되고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사적 필요보다 이제는 정치 문화 자체의 어떤 탈군사화, 그 다음에 시장 경제화 이런 거에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오히려 뭐냐입니까? 군대를 최소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군대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돈을 버는 공간, 기술을 습득하는 공간,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정당한 금전적 대가가 취업 시 어떤 군 가산점을 요구함으로써 공의 병력을 시장 경제, 그다음에 화폐 경제적 방식으로 이해해서 국민들의 어떤 병력 이행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탈영웅적 사회와 이런 어떤 민군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탈영웅적 사회의 어떤 민군 관계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기서는 공산주의적 병력관념이 이제는 퇴조하고, 그다음에 급진주의적 비판이 이제 제기됐다는 거죠. 마치 어떤 면에서는 대안처럼 자유주의적 병력 모델을 제시하는 이 현상 밑에서는 사회의 탈영웅화 경향이 이제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호전성과 어떤 희생태세가 줄어드는 이 사회의 탈영웅화 경향은 어떤 면에서 보면 19세기 유럽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제 기대를 섞어서 예상했듯이 뭐냐면 단순히 이 경제적 발전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영웅적 사회의 어떤 민군 관계를 보면
여기서 보면 여성의 어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뚜렷하게 이제 사회의 어떤 영웅성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밍쿨러라는 사람은 현대의 많은 군사적 충돌이 탈영웅적 사회와 그다음에 이 영웅적 사회 간의 비대칭적 대결의 형태로 전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영웅적 사회의 어떤 연약한 심리를 영웅적 사회의 구성원이 자폭을 감수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이런 비대칭화 전략에 맞서서 탈영웅적 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재영웅화가 가능할까? 재현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맞서는 어떤 탈영웅적 사회의 대응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의 차원에서 이른바 이제 어떤 영웅적 초연함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영웅적 초연함. 그다음 하나는 이 군사적 차원에서 이제는 무기 기술상 무기기술상의 우위를 활용해서 더욱 비대칭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 전쟁과 어떤 드론 공격이 이제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 비밀 전쟁과 그다음에 이제 드론 공격 대표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회의 어떤 탈영웅화 경향을 어떤 면에서는 이 거스를 수 없이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한의 어떤 여전한 이 대칭적 대립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사회의 탈영웅화 경향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병력의 어떤 모델을 구상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날 탈영웅적 어떤 그런 사회의 국민들이 가진 연약한 이런 어떤 심성과 그다음에 부족한 희생태세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전략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어떤 전략적 강점으로 전환시킬 이 방법이 이제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과연 여기서는 이 탈영웅적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시민의 어떤 영웅적 독성을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17년 봄까지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어떤 촛불 집회, 이것은 과거와 같은 이런 군사적 영웅성과는 이제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이 영웅성이 탈영웅적 사회에서도 길러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듯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뉴욕이라든지 파리, 런던, 어떤 베를린, 이러한 시민들이 테러 이후에 보여준 어떤 영웅적 초연함, 이런 것들과는 유사한 다른 형태의 어떤 영웅성이 한국의 시민들에 의해서도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 그죠?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없는 그 어떤 잠재적 덕성을 병력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이러한 탈영웅적 시대의 민군 관계의 어떤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남녀 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사회복무제도의 어떤 도입과 어떤 그 부분적 복무 형태로서의 어떤 모병제 또는 전문 병사 제도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은 뭐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건강한 민군 관계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건강한 민군과의 핵심은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래서 신뢰.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없으면 군대가 존립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군대가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 역시 이제는 재생산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여기에서는 따라서 신뢰를 어떤 이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어떤 자기 무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자유주의는 이 전문성에 근거한 기능적 분업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민군 관계가 과거에 건강하게 정립되지 못했던 이 정립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군대는 신뢰라고 했잖아요. 군인들의 어떤 민군 관계의 핵심은 신뢰. 이 신뢰를 군대의 민주적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능적 전문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대신에 적에 대한 어떤 공포만을 동원해서 매우 불안정하게 확보해 온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적의 존재를 통해서 여기는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손쉽게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군대는 한편으로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또한 전문성을 잊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후 이제 30년 동안의 한국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군대에 대한 어떤 사회의 불신은 여전하다. 그래서 공포의 동원은 이제 예전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 효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이제는 사회 전반에 퍼져나감으로써 남성 시민조차 이제는 어떤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국방을 위해서 이제 다른 곳에 우선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조차 이제는 아깝게 여기는 이러한 성향이 이제는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탈냉전 이후에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어떤 경제적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동맹체제 속에서조차 이제는 무임승차를 불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군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0세기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된 이 국제 이주, 그다음에 이 결혼으로 인해서 등장한 이른바 뭐냐면 이 다문화 가정과 그 가정에서 자란 어떤 자녀들,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통일 후에 결합하게 될 북한 지역의 어떤 자녀들을 병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통합해야하는 가지를 안고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인데, 북한에서 탈북해 오고 있는 남한의 이 어떤 그런 탈북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안보를 지켜와야 한다는 이런 어떤 란세스적인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가지를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국민 형성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어떤 계층적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문제는 국민 형성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계층적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이제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도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와 이 병력의 관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어떤 시립, 대립,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 솔직하면서도 심도 깊은 이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많은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생산 현장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이제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죠. 다문화라는 이런 이제 임명하에 많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 국가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과 어떤 국민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층제를 통합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어떤 그런 시민의 병력 의무에서 민군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 민군 관계가 교제도 없이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민군 관계가 상당히 그냥 우리가 대민봉사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주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몰리면은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